이번 영상에서는 1930년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반파시즘 투쟁과 스탈린주의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1920~30년대 소련 역사에서 관료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의 길을 택한 스탈린주의가 코민테른 노선을 변질시켜 국제노동자혁명운동을 어떻게 잘못 지도하고 오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주목하려고 합니다. 1930년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스페인 내전은 마치 투우장에서 20세기 전반기 세계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한 군데 모여서 격돌하는 투쟁의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역사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930년대 오스트리아,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과 스페인 내전을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보입니다. 역사 유물로는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양식 등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를 부르주아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 상층부들의 움직임에만 주목하면 내전을 알맹이 없는 전쟁학의 관점으로만 피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각 세력들의 지향점과 내적 연관과 모순관계,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역사를 전진시키려고 했는지, 또 어떤 세력이 소수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역사를 보수 방향으로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30년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반파시즘 투쟁은 1917년 러시아 혁명, 1920년대 소련의 역사, 즉 스탈린 반혁명과 코민테른 노선의 변질 과정, 파시즘의 본질 등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다음의 순서, 즉 히틀러가 남긴 충격, 오스트리아 반파시즘 투쟁, 프랑스 인민전선, 스페인 내전 결론 순으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의 승리가 남긴 충격. 1933년 1월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 즉 수백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사실상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쇄됐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브리닝의 긴축정부를 관용으로 지지하며 합법성을 지켜왔고,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그릇된 제3기 노선에 따라 사회민주당을 사회파시스트로 규정하며 단결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우익 세력에게 나치의 성공은 배워야 할 교훈이었고, 노동자 조직 입장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 표적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1934년 세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우익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수도 비엔나는 사회민주당의 요새였습니다. 성인 인구 300만 명의 나라에서 60만 당원, 전국선거 42% 득표. 비엔나 시당국은 공공주택, 의료, 교육에서 획기적인 노동자 복지 정책을 시행하며 붉은 비엔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역시 뚜렷했습니다. 1918년에서 19년 혁명의 물결이 오스트리아를 덮쳤을 때 사회민주당은 노동자병사위원회의 요구가 권력 장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세력이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그들에게 고마워했고, 혁명이 가라앉자 그들을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성공에 고무된 가톨릭 우파 정치인 돌푸스는 1933년 3월 의회를 해산하고 긴급명령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표적은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 방위대를 해산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정당인 조국전선 가입을 강요하고 민주주의를 영구히 제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푸스가 나치에 맞서는
반파시스트 전선을 함께 구축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원들에게는 행동 준비를 갖추되 성급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기와 굴종이 11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회민주당 좌파 당원이었던 브라운탈은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기가 꺾였다. 오스트리아 파시즘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회피 전술로 일관하자 그런 절망감은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요. 마침내 1934년 2월 12일 돌푸스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린츠에서 경찰이 사회당 본부를 수색했고 그곳 노동자들이 저항했습니다. 발포가 시작됐고 비엔나의 전기 노동자들이 총파업 신호탄을 당겼습니다.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나흘간의 전투. 공화국방위대 대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공식 총파업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고 노동자 대중은 전투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대포와 기관총 앞에 소수의 투사들이 쓰러졌습니다. 11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노동운동은 지하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은 독일과 달리 마지막 순간에 싸웠습니다. 베를린보다는 비엔나를 본받자는 구호가 유럽 각지 좌파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단결 없이는 파시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오스트리아는 단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인민전선과 반파시즘 투쟁, 계급협조의 정치학. 같은 해 프랑스에서도 파시스트 위기가 터졌습니다. 1934년 2월 6일 파리. 극우 중군사 조직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하원의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목표는 중도 좌파 달라디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파시스트 정권 수립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15명이 죽고 1435명이 부상당했으며 다음날 달라디에가 사임했습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와 독일의 길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요 노동조합과 사회당, 그리고 막판에 공산당까지 따로따로 시위를 조직했는데 각 시위대가 거리에서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단결을 외쳤습니다. 총파업과 연합시위의 성공으로 우익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민테른 7차 대회와 인민전선 이론. 스탈린의 영향 아래에 있던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은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제3기의 사회 파시스트론을 폐기하고 이번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동맹을 넘어서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인 급진당까지 포함하는 3자 동맹, 이른바 인민전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1935년 7월과 8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제7차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불가리아 출신 공산주의자 게오르기 디미트로프가 새로운 파시즘 분석과 전술 노선을 공식화했습니다. 디미트로프의 파시즘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파시즘이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쇼비니스트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파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날카로운 계급 분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시즘을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 분파로 규정한다면 논리적으로 덜 반동적인 자본가 분파, 즉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는 파시즘에 맞서는 동맹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파시즘 대민주주의라는 구도 속에서 자본과 민주주의 정부는 노동계급의 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 위에서 인민전선 전술이 구축됐습니다. 노동자 정당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혁명적 요구는 2단계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호가 현 단계의 과제다. 그러나 이 분석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파시즘은 자본가 계급의 일부 극단적 분파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탈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 혁명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가계급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무솔리니의 집권을 도왔습니다. 독일의 보수 자본가들은 히틀러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스페인의 온건한 공화파 부르주아지는 결정적 순간마다 프랑코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디미트로프의 정의는 자본 가계급 내부의 분파 차이를 과장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반혁명으로 전락한 스탈린주의의 외교적 필요를 이론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코민텔은 7차 대회의 또 다른 핵심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맨세비키가 주장했던,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중국 혁명에서 스탈린이 주장했던 단계론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과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파시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맨세비키의 단계적 혁명론의 논리는 1917년 레닌이 가차없이 비판했고 트로츠키가 연속혁명론으로 극복했던 바로 그것의 재탕이었습니다. 단계론의 현실적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혁명은 언제나 아직 때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결코 오지 않았고 처절한 패배와 희생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코민텔은 노선 전환에 숨겨진 배경. 왜 이런 노선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1935년 스탈린은 소련이 프랑스의 중도우파 라발 정부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소련의 안보 이익을 위해 프랑스 자유주의 정부의 지지가 필요했고 프랑스 공산당이 그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코민테른의 인민전선 노선은 소련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된 전술이었습니다. 그 인민전선의 승리와 그 한계. 1936년 5월 프랑스 선거에서 인민전선이 압승했습니다. 인민전선 즉 계급협조 노선은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당이 처음으로 의회 최대 정당이 됐고 공산당 의석은 10석에서 76석으로 폭증했습니다. 사회당의 레옹 블룸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선거가 아니라 거리와 공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블룸 취임을 앞두고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파업 물결이 터졌습니다. 5월 26일 파리 외곽 기계 공장들에서 시작된 공장 점거 파업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비앙쿠르의 거대한 르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고 주말 무렵에는 7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공장 점거는 기계 공업에서 모든 산업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콜릿 공장, 인쇄소, 건설 현장, 심지어 백화점까지. 노르현 하나에서만 25만 4천 명의 노동자가 1100여 개의 작업장을 점거했습니다. 영국 대사는 이 상황을 1917년 러시아에 비유하며 블룸을 케렌스키에 견줬습니다. 공장주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극우파 특세를 반겼던 자들이 이제 파업을 진정시켜달라며 블룸에게 매달렸고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 유급휴가 이주, 주 40시간 노동제에 동의했습니다. 법안은 불과 7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단지 물질적 요구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바꾸고 싶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업은 6월 11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 스탈린의 지시를 받는 공산당 당수 모리스 토레즈가 개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권력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으며 파업을 끝내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레즈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상황은 기껏해야 1917년 2월 혁명 수준, 어쩌면 그보다 못한 7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소비에트 창설, 노동자 대표 기구 건설 같은 구호들이 실제로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런 구호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토레즈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급진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과 동맹을 맺으려면 혁명적 대안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혁명적 변화를 먼 훗날의 일로 미루고 자본가들이 극우라는 대안의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자본주의를 수호할 임무를 띈 정부들을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용이란 결국 노동운동의 사기를 떨어뜨려 자본가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급진당은 파업 물결이 진정되자마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1937년 블룸은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1938년에는 달라디에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저항하자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르노 공장에서는 무장경찰 투입 후 20시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패배한 노동자들은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며 경찰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1939년 바로 그 인민전선 의회가 페탱에게 독재권을 넘겨줬고 페탱은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협력했습니다. 인민전선은 파시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혁명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사기를 꺾음으로써 자본가들이 반격할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 내전에 대해 살펴보죠. 1930년대 스페인은 오랜 낡은 봉건적 독재체제를 끝내고 선거로 스페인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 즉 공화정을 수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구체제의 군인이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군부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 반란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과 혁명으로 맞섰습니다. 1936년 11월 내전이 한창이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그의 책 카탈로니아 창가에서 그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동계급이 장악한 도시를 가보기는 처음이었다. 모든 상점과 카페에는 집산화됐음을 알리는 표지가 붙었다. 웨이터들이나 점원들은 손님들을 동등한 존재로서 대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도시에는 부유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혁명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군부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지 불과 넉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쿠데타를 분쇄했고 공장을 접수했으며 스스로 도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프랑코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파시즘을 내세운 자들의 손에 의해 먼저 질식당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파시즘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 투쟁을 내부에서 배반한 스탈린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이 어떻게 파시즘의 최종 승리를 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0년대 반파시즘 투쟁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입니다. 스페인은 1930년대 초까지 독재자 프리모 데 리베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1930년 그의 독재 체제가 세계 공황의 압력에 무너지고 1931년 선거에서 좌파가 압승하며 공화정이 선포됐습니다. 노동운동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공화파 정부는 약속했던 토지개혁을 거의 실행하지 않았고 파업을 탄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개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농민 200만 명 중에서 겨우 2,000명 뿐이었습니다. 1934년 우파 정권 CEDA가 집권하자 아스투리아스 광부들이 봉기했습니다. 프랑코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에 의해 봉기는 분쇄됐고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우파는 분열됐고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36년 초 새로운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인민전선 노선이 좌파에 채택됐고 인민전선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치범들이 석방되자 승리의 확신을 가진 노동자들은 파업과 시위의 파고를 높였고 노동자들의 조직인 CNT와 UGT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사회당 좌파의 카바에로는 우리가 바라는 혁명은 오직 쿠데타에 맞선 무력으로서만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고 사회주의 청년단은 그를 스페인의 레닌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실제 혁명 전략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만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폭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수 세력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팔랑해당은 폭력적 테러를 강화했습니다. 1936년 7월 17일 프랑코를 비롯한 군부는 본격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화파 정부는
겁에 질려 쿠데타 발생 사실을 부인했고 총리 키로가가 사임했으며 후임자 바리오는 반란군과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군부는 몇 시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UGT와 CNT가 총파업을 선언했고 노동자들은 단지 파업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본토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병영을 장악하고 군대를 무장 해제했습니다. CNT, UGT와 노동자 정당 출신의 투사들은 어디에서든 총을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대응한 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노동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반면 쿠데타는 노동자 지도자들이 군 지휘관들의 공화국 지지 다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도시들에서 성공했습니다. 세비야, 카디스, 사라고사에서 군 지휘관들은 무장한 노동자들이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쿠데타 지지를 선포하고 저항자들을 사살했습니다. 프랑코가 스페인 국토의 절반도 장악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중 권력과 혁명의 기회. 쿠데타가 분쇄된 지역들에서는 국가 자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드리드에 공식 정부가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각 지방의 혁명위원회들이 행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하고 집산화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자치정부 대통령 콤파니스는 카탈루냐에서 가장 강력한 CNT 지도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의 주인이요, 카탈루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파시스트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17년 러시아와 1918년에서 20년 독일 혁명에서 등장했던 이중 권력 상황이었습니다. 공식 정부와 노동자 권력 조직이 병존하는 상황. 그러나 이 이중 권력은 완전한 노동자 권력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스페인 노동운동의 주요 정치 조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아나키즘의 영웅주의와 그 이론적 공백.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CNT와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그들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루티의 민병대는 프랑코의 군대에 맞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CNT 노동자들이 7월 19일 병영을 습격해 쿠데타를 분쇄한 것은 군사적 영웅주의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조직 문화, 즉 상호부조, 직접행동, 계급자의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것 없이 7월의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헌신과 용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권력이론, 더 정확히는 권력이론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아나키즘은 국가 권력을 원칙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집중화된 권력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 국가와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그 비판 자체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혁명의 과도기, 즉 낡은 권력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권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중 권력의 국면에서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파시스트 군대는 통일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반파시스트 세력도 전국적으로 조율되고 집중된 중앙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은 러시아 혁명에서 입증된 노동자 농민병사 대표들로 이루어진 평등한 회의체, 즉 평의회와 같은 대기구를 통한 노동자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국가, 부르주아 국가가 아닌 노동자 국가입니다. 마르크스가 파리코민에서, 레닌이 1917년 소비에트에서 발견한 원리였습니다. CNT 지도자들은 이 선택지를 거부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은 어떤 형태든 새로운 억압을 낳는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르주아 공화파 정부와 권력을 나눠 갖는 사실상의 정치적 종속을 선택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을 스스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집중화된 권력, 즉 공화파 정부와 국가기구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CNT를 비판하는 것과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것 사이에는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CNT는 권력 이론에서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이 스탈린주의에 이용됐습니다. 스탈린주의는 의식적으로 혁명을 분쇄했습니다. 혼란과 배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회당 좌파의 한계. 사회당 좌파의 카바에로는 혁명적 언어를 구사했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전략이 없었습니다. 사회당과 UGT의 역사는 기존 사회제도의 틀 안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계량주의의 역사였고 그들은 그 틀 밖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트 군대의 마드리드 협공에 맞설 중앙집중적 권력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좌파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은 이 혼돈의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산당과 소련대사는 CNT와 사회당 좌파에게 촉구했습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혁명 논의를 중단하고 공화파의 반파시스트 정책에만 전념하라고 말이죠. 인민전선 노선의 채택, 먼저 전쟁에서 이기자는 슬로건의 함정. 9월 초 카바에로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슬로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혁명을 논하자. CNT 지도자들도 이 노선을 수용했습니다. 곧 그들 중 일부가 콤파니스 정부에 입각했고 마드리드에서는 4명이 장관직에 취임했습니다. 이 논리의 치명적 오류는 무엇이었을까요? 온건 공화주의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유재산의 보존과 기존 국가기구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자들의 집산화와 혁명위원회는 프랑코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억제하기 위해 반혁명을 수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과 농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병영을 급습해 얻었던 무기를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먼저 전쟁에서 이기자는 슬로건의 실질적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 전쟁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싸울 동력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프랑코가 점령 지역에서 민중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러시아 내전 당시 백군의 후방에서 대규모 저항이 이어졌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공화파 인민전선 정부는 프랑코의 세력권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약속해 줄 수 없었습니다. 혁명의 언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화파 정부는 모로코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프랑코의 후방을 교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1920년대에 스페인 군대에 막대한 타격을 줬던 반식민주의 봉기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 선택지를 스스로 닫았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환심을 사려던 노력들도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대대적으로 프랑코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공화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의 반혁명. 마침내 1937년 5월 사태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공화파 정부는 노동자들이 집산화한 재산들을 강제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CNT 민병대가 9개월여 전에 파시스트에게서 빼앗아 장악하고 있던 바르셀로나 전하국을 정부가 접수하려 하면서 무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5월에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수백 명이 희생됐습니다. 교전 상대는 프랑코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공화파 정부였습니다. 내전 속의 내전. 5월 이후 반파시스트 좌파에 대한 경찰 테러가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희생이 일어납니다. 안드레스 닌과 당시 스페인에서 진정한 혁명정당을 지향했던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의 비극. 안드레스 닌은 스페인 내전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해 살해된 인물들 중 가장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닌은 한때 코민테른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말 스탈린주의의 관료화를 비판하다 축출됐고 트로츠키의 좌익 반대파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POUM은 규모는 작았지만 스페인 혁명의 가장 명확한 반스탈린주의 혁명 좌파였습니다. 1937년 5월 바르셀로나 전투 이후 공화파 정부는 POUM을 프랑코의 첩자이자 트로츠키 파시스트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서 스탈린이 반대파를 숙청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니는 체포됐고 소련 비밀경찰 NKVD 요원들에 의해 고문 끝에 살해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거리에 이런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니는 어디에 있는가? 그 아래 누군가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드리드도 아니고 베를린도 아닌 모스크바에 POUM과 함께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수천 명의 반파시스트 투사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화파 정부에 입각해 있던 CNT 지도자들은 복잡한 처지에 놓였고 실질적인 제동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그 권력의 결정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트로츠키의 경고와 연속혁명론. 트로츠키는 스페인 혁명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인민전선 노선이 채택되던 순간부터 이것이 혁명의 패배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트로츠키의 핵심 논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입증된 연속혁명론이었습니다. 스페인처럼 자본주의와 전근대적 지주제가 결합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과제, 즉 토지개혁, 민족자결, 공화정 수립은 부르주아지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 부르주아지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931년에서 33년 공화파 정부는 약속했던 개혁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과제는 오직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완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사회주의 혁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트로츠키는 반파시즘 전쟁과 사회혁명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접수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랑코의 세력권 안에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이유를 제공하는 길이었습니다. 혁명을 억제하는 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사회적 동력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노동자들이 즉각 소비에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NT, UGT, 사회당, POUM이 이중 권력의 담당자로 결집하는 전국적 노동자 농민 대기구. 그것만이 공화파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스페인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POUM은 그 방향을 지향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았고 결정적 순간에 CNT와의 공동전선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1937년 이후 트로츠키가 내린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단순히 잘못된 전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이미 소련에서 노동자 권력을 관료적으로 대체한 체제가 세계혁명운동에서도 반혁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스페인에서 증명했습니다. 스페인 혁명의 패배는 스탈린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계급적 본질은 관료지배 계급이었고 그들은 소련 노동계급 나아가 노동자 국제주의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소련 국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 혁명을 분쇄한 자들이 전쟁도 졌다. 전투적 노동계급이 혁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려면 테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혁명의 요새 바르셀로나를 스스로 분쇄한 지 1년 반 뒤인 1939년 1월 파시스트 프랑코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바르셀로나로 진군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공화파 장군들이 마드리드에서 스탈린의 지원을 받던 공산당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스탈린주의는 혁명을 질식시키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혁명이 질식되자 전쟁도 졌습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프랑코가 권력을 잡은 후 20년 이상 자유주의 이념조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 노동운동은 1960년대 초에야 겨우 조금 회복됐습니다. 1936년 7월 18일과 19일에 바리케이드를 쳤던 사람들은 그들의 적이 파시즘임을 정확히 봤습니다. 프랑코 세력과 타협이 가능하리라 믿었던 중간 계급 정치인들은 완전히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파시즘의 이름으로 혁명을 분쇄했던 스탈린주의는 결국 그 파시즘의 승리를 스스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결론, 목 졸린 희망이 남긴 교훈.
1930년대 파시즘에 맞선 세 차례의 투쟁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패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사회민주주의의 개량주의적 굴종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 기회를 소진시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는 부르주아 정당과의 계급협조 노선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혁명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무력화시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혁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가 그것을 안에서부터 질식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의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먼저 파시즘을 막고 그 다음에 논하자. 그러나 파시즘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발적 혁명적 요구를 억제하는 것은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가기구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주아지는 결정적 순간에 언제나 파시스트 프랑코의 편을 선택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역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들은 파시즘에 맞선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이 유지되는 한 파시즘과도 타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파시즘이 자신들의 이익도 위협할 때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파시즘이 지지를 얻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파시즘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 삶의 파괴, 미래에 대한 공포, 기성정치에 대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이 파시즘의 토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을 만든 것은 자본주의 체제이며 자유주의 정당들은 그 체제의 관리자였습니다. 계급협조 노선은 파시즘의 토양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토양이 형성되는 조건, 즉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긴축, 불평등, 무력감을 재생산하는 체제를 보존합니다. 1936년 프랑스에서 수백만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을 때 파시즘의 극우 운동은 한때 수세에 몰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느끼고 변화를 믿을 때 파시즘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반면 인민전선이 그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극우는 다시 자랐습니다. 파시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반파시즘 투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통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파괴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시즘의 대중적 토양을 직접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미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이 파시즘을 약화시키는 실제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만든 것은 선거 동맹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파시즘을 낳는 체제를 보존하면서 파시즘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와 조직 없이 파시즘의 토양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 스탈린주의의 인민전선 노선은 혁명을 단순히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미 혁명이 이룩한 성과들을 능동적으로 해체하는 반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에서 수행한 반혁명을 국제무대에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묘사한 1936년 바르셀로나, 즉 노동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던 그 도시는 가능성의 실제였습니다. 1930년대 스페인의 노동자들이 이 역사의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목 졸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의 시대에 그리고 파시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오늘날 노동자들은 어떤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 가운데 일부 또 다른 분파를 지지하고 손을 잡는 계급협조인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기반한 스스로의 자기 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그 질문은 1930년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의 보론으로 스페인 내전에서 노동자 국제주의 정신을 유감없이 실천한 국제여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